자, 이제 고마하고, 자, 지난 시간에 그 7단원의 절반을 했죠. 예.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되고 안테나는 어떻게 전자기파를 수신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전자기파가 수신될 때 이제 그 회로의 공명을 이용하는데요. 그 공명을 일으키는 이런 회로를 만들려면 축전기하고 코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하고 코일이 있는 회로를 LC 회로라고 하는데요. L은 그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체 유도 개수라는 거고, 이 C는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과 조용히 하자 얘들아. 그 다음에 코일의 자체 유도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축전기하고 코일이 교류 전류가 흐르는 교류 회로에서 이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하고 코일이 어떻게 저항의 역할을 하는지까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LC 회로가 여러분 좀 어려울 텐데요. 축전기하고 코일이 포함된 교류 회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거를 그 이해하려면 일단 축전기하고 코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특성을 좀 오늘 배운 거를 나중에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요거부터 봅시다. 일자형 안테나가 있어요.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가 다 휴대폰 안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에도 이렇게 안테나가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무전기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의 안테나가 보이죠. 그럼 이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여기에 이 어떤 정보를 담은 교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럼 전자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만약에 전자가 위로 움직이는 순간이면은 전류는 아래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이쪽에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자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전자가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는요, 전류가 위쪽 방향이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게 하면 이쪽에는 자기장이 나오고 이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자가 진동한다라는 것은요, 이 전자가 전기장을 만드니까 전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기장의 변화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변에 닫혀있는 형태의 고리가 있었다면 그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생기겠죠. 근데 패러데이 법칙이요, 좀 더 원론적으로 그 법칙에 들어가 보면 이 자속의 변화가 유도 전류를 만든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가 있으면 그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이 패러데이의 원래 그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도선은 없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전기장이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계속 꼬이네요.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도선이 놓여 있으면 그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전류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근데 변화하는 자기장이니까 그냥 일정한 전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됐다가 하는 이 변화하는 전기장을 만듭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전기장이 위쪽 방향이 되었다가 아래쪽 방향이 되었다가 위쪽 방향이 되었다가 아래쪽 방향이 되었다죠. 이거는 마치 이제 전류가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여기를 주변으로 다시 또 변화하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 변화하는 자기장 주변으로 다시 변화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럼 이 변화하는 전기장 주변에 다시 이 변화하는 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변화하는 자기장 주변에 다시 변화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어져서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예, 요거를 축전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축전기로. 요 회로는 이 교류 전원에 이렇게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에 교류 전원에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 상황이면요, 이 플러스 극이 이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요 극판이 플러스 극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어서 전기장이 아래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교류 전원에 전극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거꾸로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아래쪽이 플러스고, 그래서 전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요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위쪽으로 생겼다가 아래쪽으로 생겼다가 위쪽으로 생겼다가 아래쪽으로 생겼다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하는 전기장 주변에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가 나오는 방향이 되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 이 변하는 자기장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라서 이 자기장의 방향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 시계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었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을 만들었다가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는 또 전기장이 위쪽으로 되었다가 아래쪽이 되었다가 위쪽이 되었다가 아래쪽이 되었다가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에 또 이 변하는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럼 이 변하는 자기장이 또 이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이 변하는 전기장이 또 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이거 한 시간 해볼까요? 아니요. 아, 네. 니들이 안 끊길래 내가 끊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전자기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수신하느냐? 이 수신하는 과정은 나중에는 좀 더 회로까지 연결해서 할 건데, 이번에는 그 안테나에서 전자기파의 신호를 수신하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안테나 쪽으로 이제 전자기파가 옵니다.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굉장히 정말 마음이 굉장히 단정하시네요. 아, 예. 정말 차분한 상태신 것 같습니다. 뭔가 진짜 그런 말인지 반대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 예전에 그린 그림인데 다시 그리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뒀는데, 요게 이제 파란색이 전기장을 뜻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안테나를 지나가게 되면요, 이건 수신하는 부분의 안테나입니다. 만약에 전기장이 위쪽 방향인 상태가 지나가면 여기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요, 전기장과 반대 방향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래쪽으로 형성된 전기장이 지나갈 때에는 그거하고 반대 방향인 위쪽 방향으로 전자가 힘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기파의 진동 패턴에 따라서 전자가 힘을 받아서 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거 자체가 이 교류 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약해요. 왜냐면 전자기파 자체가 대체로 에너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되게 약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쓰려면 이제 좀 증폭을 시켜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어떤 회로에 연결된다 그랬죠. 어떤 회로에 공명 진동수하고 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맞아 떨어지면 공명이 일어나서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요, 원활하게. 근데 회로의 공명 진동수하고 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이 공명이 되지 않아서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일단 방송통신, 라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라디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FM 방식하고 AM 방식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FM 방식으로 많이 듣죠. 그 FM 방식은 F가 그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진동수를 변조하는 방식이고요. 그 AM 방식은 A가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요, 이제 전파를 송신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97.5MHz에 해당하는 이런 라디오 방송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97.5MHz에 해당되는 이 교류 신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신호입니다. 이게 이제 송신부와 수신부가 약속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신호예요. 진동수가 97.5MHz인 베이스가 되는 신호입니다. 근데 요 신호를 보내면 아무런 정보가 안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면 여기에 이제 그 라디오 DJ라 그럽니까? 라디오 DJ의 음성이 전기 신호로 바뀔 때고요. 요 전기 신호가 요 일정한 97.5MHz에 해당하는 교류 신호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담기는 방식이 이 진동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정보를 담느냐, 아니면 요 진동수는 97.5MHz 그대로 놔두고 요 진폭의 변화로 그 음성 정보를 담느냐에 따라서 이 진동수를 조금씩 바꾸어서 정보를 담으면 FM 방식이 되는 거고요. 진폭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 진폭으로 정보를 담으면 이 AM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제 FM 방식이 AM 방식보다 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습니다. AM 방식이 진동수가 작고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는 AM 방식이 좀 더 잘 퍼져나가는데요. 회절이 잘 되니까. 근데 FM 방식이 좀 음질이 더 좋아요. 이게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다 보니까 좀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FM 방식을 씁니다. 어차피 잘 퍼져나가지 않는 것은 기지국을 많이 세우면 되거든요. FM 방식을 많이 써요. 그럼 이게 이제 송신이 되면요, 이제 그 라디오에 나중에 배울 LCA로가 있어요. 그래서 LCA로의 공명 진동수를 97.5MHz에 맞춰주면, 사실 여기 안테나에는 수많은 신호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97.5MHz의 공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이 수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신을 한 다음에는 사실 거기에는 97.5MHz의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와 그 안에 소리 신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소리 신호를 뽑아내야 되죠, 다시. 그래서 뽑아내는 과정을 이 복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조된 신호를 이 스피커에 흘리면 스피커에서 이제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명을 이용한 이 송수신 방식입니다. 자, 또 이거하고 또 연계돼서 한 가지를 좀 더 설명하면, 이 전자기파의 차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평광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전자기파가 이제 금속을 지나가게 되면 이 전자기파 중에 전기장이 있잖아요. 그 전기장이 금속 안에 있는 전자를 움직입니다. 그 말은 이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일부 에너지가 전환되니까 전자기파 자체의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게 이제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면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고, 요거를 이제 이용한 게 전자레인지의 그물망이었죠. 네. 기억이 납니까? 이 전자레인지의 그물망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전자기파도 이쪽 방향으로 이 전자를 진동시키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도 그 이쪽 방향으로 놓여 있는 이 도선에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마이크로파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도 수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요, 또 생각을 해보면 완벽하게 차단된다라고 보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에너지를 잃긴 잃겠지만 일부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기파 저는 돌아갈 때는요, 근처에 잘 안 가요. 혹시나 마이크로웨이브가 일부 새어 나올까봐 잘 안 갑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그 농담이 있긴 한데요. 이게 사실 제 사업 아이템인데요. 사업 아이템인데 그 이미 3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서 이미 그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보면 전자기파 차단 팬티라는 것을 제가 예? 전자기파 차단 팬티라는 게 있는데 그 여러분 강철로 만들지 않고요. 그 여러분 섬유 중에 보면 그 옷감 있죠, 옷감 중에 일부 전류가 통하는 옷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전류가 통하는 옷감으로 이제 속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중요한 부위가 전자기파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전하는 방법도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이게 되게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팬티하고 이 전자기파 차단 팬티 안에 이 감자를 2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고구마도 하나 넣고요. 그냥 이제 고구마하고 감자를 전자레인지로 데울 수 있으니까. 예. 순서는 감자, 고구마, 감자 이 순서로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 팬티하고 전자기파 차단 팬티하고 전자레인지를 돌려보는 거죠. 그럼 일반 팬티는 안에 있는 감자와 고구마가 잘 익어 있을 거예요. 잘 익어 있고 그 전자기파 차단 팬티는 얘가 익지 않고 이렇게 잘 익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선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전기가 잘 통하면요. 전기가 잘 통하면요. 근데 전기가 잘 통해서 전자기파가 보면요. 그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외부의 전자기파가 차단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벽에 손을 대면 막 감전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 정도의 전자기파는 아닌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차단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팬티 이름도 제가 지어놨어요. OK 팬티라고. 옥팬티. 혹시 성공하면 저한테 커미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예. 근처에 번개 떨어지면 어떡해요? 번개 떨어지면요? 그거는 입으나 안 입으나 아니 근데 근처에 떨어지면 보통 사는데. 아니. 예, 그렇진 않아요. 그 부분은 끝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농담입니다. 난지 진짜 이걸로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거기를 전자레인지 왜 돼요? 그건 이제 선전. 예, 이게 약간 자극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 위험할 요소가 없지 않아요? 예? 위험할 요소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위협될 요소가. 아니에요. 전자기파가 이게 위험해요. 자, 넘어갑시다. 너무 농담을 진담처럼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되게 무한하네요. 그런 와중에 많이 쓰러졌네. 아까 분명히 되게 활기차고 에너지틱했는데. 자, 53페이지에 이제 축전기와 코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딱 2개의 식입니다. 요 용량 리액턴스에 대한 요 식하고요. 그다음에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요 식. 요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빈칸을 제가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근데 요거를 조금 느낌을 가지고 외우기 위해서는 좀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적어봤고요. 일단 미리 얘기하면 요 용량 리액턴스라고 불리는 요 XC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거 있죠. 이거는 그 교류 전류가 흐르는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적혀 있는 요 X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값 있죠. 요 값은 교류 전류가 흐르는 교류 회로에서 코일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단위는 옴입니다. 저항의 단위와 같은. 근데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축전기에 대해서 그리고 코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축전기가 뭐냐? 이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하를 저장함으로 해서 전기장애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장치가 축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축전기의 모양은요, 가장 대표적인 축전기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불려지는 건데요. 이게 평평한 두 개의 금속판을 겹쳐 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모시카에서 기호로 만든 게 이게 축전기의 기호입니다. 축전기의 기호고, 여기를 만약에 그 직류 전원 장치, 건전지 같은 데 연결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전극에서 이쪽 급판에 있는 전자를 잡아오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이쪽으로 밉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얘가 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방금과 같이 전하가 축적되는 요 과정이 충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Q의 전하가 쌓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Q의 전하가 쌓이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Q라고 표현합니다. EQ가 아닙니다. Q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없애잖아요. 이 부분을 없애도 이 저장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에 이제 전구 같은 걸 연결해요. 그러면 전구에 불이 잠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전구에 연결하면 이제 여기 쌓여있던 전자가 반대쪽에 플러스 전하에서 잡아당겨져 가지고 잠깐 흘러요, 전류가. 그럼 이와 같은 이 현상을 방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축전기의 역할은 뭐냐면 전하를 잠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방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축전기입니다. 근데 이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이 연결해주는 전지의 전압이 크면 이 전하가 많이 저장돼요. 그러니까 1.5V보다 3V에 연결해주면 전하가 2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전기와 관련된 공식인데요. 이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그 연결해주는 전지의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 비례상수가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축전기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도 다르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유전체의 종류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이 비례상수입니다. 이게 축전기의 이 형태가 결정하고 축전기가 얼마나 전하를 잘 저장하느냐의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똑같은 1.5V에 연결해도 많은 전하가 저장이 되겠죠. 전기 용량은 그런 값입니다. 단위는 그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페럿이라고 합니다. 그 패러데이의 그 D까지만 읽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이건 진짜입니다. 페럿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굳이 알아도 돼요. 그런 부분인데, 교육과정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없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애매하니까 그냥 적어놨어요. 알아두면,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느낌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얘가 크면요 전하를 더 잘 저장할 수 있겠죠. 면적이 크면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크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우면, 그러니까 D가 작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커져요. 왜냐하면 얘가 가까우면 전하가 쌓였을 때 요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더 잘 붙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등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붙는 상수가 사실 유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물체의 유전율이 됩니다.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 전기장이 요 사이에 만들어지면 유전분극이 잘 돼요. 유전분극이 되면 요 사이에 전하가 또 서로 잘 붙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못 들어가야 돼요.
예? 판 사이에 뭐 물질이 예, 보통은 넣어요. 넣으면 전기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평행판 축전기를 안 쓰고요. 실제로는 원통형으로 보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평행한 게 금속판을 만든 다음에 얘를 똘똘 맙니다. 이렇게 똘똘 말아요. 이렇게 똘똘 만 다음에 똘똘 말기 전에요. 이 안에 이제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똘똘 말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을 좁은 공간에 넓은 면적을 넣을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이 그 겉으로 보이는 이런 원통형 축전기입니다. 원통형 축전기, 요 축전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없죠. 왜냐하면 요게 뭐 요 형태를 보세요. 뭐 대칭적이잖아요. 예, 어디를 뭐 플러스로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해야 되지만 축전기는 회로해서 그냥 아무 때나 꼽으면 돼요. 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축전기인데요. 그럼 축전기를 이제 교류 회로에 연결해 볼 거예요. 그 회로가 요겁니다. 예, 요 회로. 요거 회로를 잠깐 설명하면 요게 이제 교류 전원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뀝니다. 요 F는 뭐냐면 교류 전원의 진동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빨리빨리 바꾸느냐가 되는 거죠. 보통 가정에서 쓰는 교류 전류는 60Hz입니다. 1초에 60번 진동이요. 이 방향이 60번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에 이제 요 저항하고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저항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도선도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선 전체의 저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제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요. 여기 만약에 직류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류 전류, 이게 만약에 직류 전원이라면 전류가 초반에만 잠깐 흐르고 안 흐릅니다. 그냥 끊어진 도선이죠. 근데 교류면요, 얘가 흐를 수 있어요. 보면 얘가 전자라고 합시다. 전자라면 교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게 어렵네요, 되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한쪽 방향으로만 안 흐르니까 이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빨리 진동하면 빨리 진동할수록 이 여기가 꽉 차기 전에 빨리빨리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어요. 진동수가 클수록. 그러니까 축전기의 저항은요, 진동수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예,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원활하게 더 흐를 수 있어요. 교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면 얘가 전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거잖아요. 이게 뭔가 좀 더 허용적이잖아요. 전하가 쌓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크면 얘가 흐르는데 좀 더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요. 축전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축전기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용량 리액턴스는요. 이제 이걸 적어야 됩니다. 결과를요. 이게 꼭 공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간단한 식이니까 여러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2파이 FC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 진동수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전기 용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루트가 없어요. 이건 요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교류 회로에서 축전기의 저항입니다. 근데 이런 용어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용어를 표현하거든요. 이걸 용량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축전기의 저항입니다. 진동수가 크거나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집니다. 저항이. 요거를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직류 전류는요 진동수가 0인 교류 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끊어진 부분이잖아요. 직류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F가 0일 때 축전기의 저항은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동수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축전기나 코일의 저항은요 좀 외우기 쉬운 거는 뭐냐 하면 뭔가 하나가 분모에 있으면 다 분모에 있어요.
뭔가 하나의 분자가 있으면 다 분자 있어요. 그래서 2파이 FC 다 분모에 있습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예, 제가 굳이 전류의 최대값이라는 이유는 어차피 얘가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비교를 하는데 얘가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얘의 저항은 0에 수렴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저항이 얘만 남습니다. 얘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전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점점 커지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저항이 줄어드니까. 축전기의 저항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류가 점점 커지는데 어차피 얘가 저항이 0이 되어도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얘만 있는 상황처럼 되는 거죠. 진동수가 매우 크면. 그래서 굳이 이제 요걸 표현하자면 얘가 뭐 R분의 V에 수렴할 겁니다. 요거 V는 이제 이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죠. 요거는요. 뭐 이렇게 보면 돼요. V 이퀄 IR이잖아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I는 XC분의 V가 되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요거 틀렸네요. 요게 아니고 사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얘 말고 요 저항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식으로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단순한 더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항이요. 그래서 이게 좀 요 물리원 교육 과정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형을 이렇게 넣겠네요. 개형을 왜 이렇게 되는지 그냥 정성적으로 근데 알 수 있습니다. 요 그래프 개형은 나와요. 정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수렴의 개념을 알잖아요. 극한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진동수가 무한대가 되면 얘의 저항이 0이 되니까 얘의 저항이 0이 되면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은 R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냐? 예, 그런 거죠. 수렴이 되려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 돼야지 수렴이 되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냐? 예, 그렇죠. 예, 아니요, 그 개형을 물어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랑 비교하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수렴이 안 되잖아요. 예, 수렴이 안 되니까 수렴하는 형태와 발산하는 형태 이렇게는 비교가 될 수 있죠. 예. 뭐 참고로 이 합성 저항은요, 굳이 얘기하자면 XC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에서 루트 씌운 게 합성 저항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지워져 버렸다. 다시 쓰면 되죠. 예, 다시 내려갑시다. 예. 방금 한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건 요식 하나는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네. 예, 요식 하나는. 예. 근데 저왜 제곱? 예, 이거 용량 리액턴스. 예. 용량 리액턴스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루트예요? 저기 아니에요. 뭐 숨겨진 비밀이 있겠지. 네. 요거는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나중에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요 회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류의 저항은 좀 합할 때 직류의 저항을 합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이 방식이. 자, 일단 코일 한번 또 봅시다. 코일은 솔레노이드의 형태입니다. 이게 도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형태가 코일인데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 자체가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일은 자기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될 거고요. 자체 유도 계수는 이런 겁니다. 요 코일이요, 교류 회로에서 저항이 되는데요. 왜 저항이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장이 바뀌면은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 코일 자체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코일 자체에 교류 전류를 흘려주면 이 교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겠죠. 그럼 이 교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요 솔레노이드의 유도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유도 전류는요, 원래 흐르던 교류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항상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도 전류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원래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런 패러데이 법칙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시도해 볼게요. 패러데이 법칙이 요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분의 자속의 변화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요 자속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자기장은 뭐에 비례하냐면 전류에 비례합니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솔레노이드가요, 이 코일이요, 요 값은 안 바뀌잖아요. 사실 그 면적이나 요 가문수 뭐 이 길이 이런 건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 바뀌는 상황은 뭐냐 하면 전류만 바뀌어요. 그럼 요 자속 안에 들어가는 값 중에서 바뀌는 것은 전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은. 그럼 나머지 값들은 모조리 밖으로 빼냅니다. 전류만 남겨요. 그러면 요 유도되는 기전력은 이제 이게 원래의 그 교류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데요. 요거는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에 비례하고 나머지는 이제 상수가 되는데 요 상수를 자체 유도계수로 합니다. 요 상수는요, 이 코일을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 뭐 코일의 형태가 어떻느냐, 코일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뭐 이런 코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까 축전기의 전기 용량도 축전기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요 코일도 코일의 자체 유도계수라는 값도 코일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단위는 이제 또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헨리라고 하고요. 예, 헨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추가로 설명 안 할게요. 대충 보면은 안 한다고 하고 있죠. 요게 그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속에서 그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요 안에 자속이 들어 있으니까 자속은 자기장하고 면적을 곱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체 유도 계수 L이요, 크면 클수록 똑같은 상황이면은 유도 전류가 더 많이 생겨서 전류의 흐름을 더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L은 똑같은 상황에서 L이 크면 클수록 이 유도 전류가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 방해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코일의 저항은,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요 자체 유도 계수 L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변화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방해를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더 크면 클수록 이 축전기의 저항, 코일의 저항인 유도 리액턴스는 큽니다. 그래서 요 유도 리액턴스 식은 이렇게 됩니다. 2파이 FL 이렇게 됩니다. 근데 2파이는 모르더라도 여러분이요, 요 F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전원장치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 유도 계수에 비례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요. 여기 빠졌는데 단위는 당연히 저항이니까 이 옴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기억할 때는 직류랑 좀 연계해서 기억을 하면 뭐 조금 좋아요. 직류가 F가 0이잖아요. 그럼 직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 회로에서 직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도선이죠. 도선이니까 직류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아닙니다. 저항이 아니니까. 또 직류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자기장이 일정하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그냥 전류가 원활하게 그냥 흘러요. 그래서 직류의 입장에서는 저항이 0이 돼야 되니까 F가 0일 때 저항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그럼 얘는 만약에 진동수가 커지면 최대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진동수가 0이면 그냥 얘만 있는 회로인 거죠. 얘만 있는 회로인데,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저항이 무한대에 수렴하죠. 얘가 저항이 무한대가 되면 전체 저항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럼 회로의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에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축전기는 교류 회로에서 저항이, 이름은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보통 표기는 XC라고 표기를 하고요. 2파이 FC분의 1,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고
전기 용량이 클수록 축전기의 저항은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이 그 교류 회로에서 또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코일의 교류 회로에서의 저항은 이름이 유도 리액턴스고요. 보통 XL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코일에서의 저항은 이 F가 클수록, 전원 장치의 진동수가 클수록, 그리고 자체 유도 개수가 클수록 이 저항이 크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축전기하고 코일을 통해서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진동수의 소리 신호가 섞여 있는데 고음이 좀 더 잘 들리게 혹은 저음이 좀 더 잘 들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퀄러자이저입니다. 그거의 이제 기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요 회로를 통해서 이제 공명을 일으키는 LC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LC 회로는 L이 아까 오늘 배운 자체 유도 개수죠. C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LC 회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코일하고 축전기가 포함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되는 게 일단 이 축전기와 코일의 이런 전기 용량, 자체 유도 개수,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그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는 오늘 요 식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